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6회 공군 주요 부대를 사열한 뒤 기념사에서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이어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한 건 처음으로 군 수뇌부를 겨냥해 내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세계 5위에 달하는 우리 국방력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산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 장병 처우 개선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선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상부의 수사 무마 압력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 등 국가안보에 이바지한 군인들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 연속 진행됐던 도심 시가 행진은 생략되고 참가 병력도 줄었는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이나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자주국방 의지를 표명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한미 간의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가 많이 진척됐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은 필요하지만 접경지역 훈련을 우리가 먼저 중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군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 합의에 따라 좋든 싫든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환을 위한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 절차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많이 진척됐다고 귀띔했습니다. 다만 연합 방위 태세를 우리가 주도하려면 앞으로도 국방비를 8% 이상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이 아니라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77년 후 위대한 역사 위에 새로운 100년의 금제탑을 세워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으로 도약할 것이며 안 장관은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될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핵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도 올해 안에 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처럼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접경지역 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호응이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재할 수는 없다며 상호 신뢰 회복 정도를 고려해 낮은 단계부터 접근하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안 장관은 인구 위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 문제는 민간 외주화로 풀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군인은 35만 명 규모를 유지해 전투부대에 투입하고 후방 경계 근무나 수송, 시설 관리 같은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민간에 맡겨 50만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군의 날 열병식에서는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유무인 복합체계 신무기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무인 장비로는 인공지능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와 자폭 무인기,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이 처음 공개됐고 다족 보행 로봇과 무인 잠수정, 수상정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지난해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처음 공개된 괴물 미사일 현무5를 비롯해 무기 체계 40여 종 100여 대가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처음으로 검찰청 폐지에 집단 반발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검찰 내부망에 지지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며 특검과 법무부의 신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해야 한다고 언급한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빌려 특검 사건이 아니면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필요 없는 거냐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공검사 글에는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파견 검사들의 첫 집단 반발이 단체 행동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수사 기소 분리는 정권 교체와 함께 예견됐던 일인데다 여론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시하는 분위기도 익힙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던 걸로 파악됐는데 박지영 특검보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단체 행동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보안 수사권도 포기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보안 수사와 전권 송치는 제도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각 수사기관에 인력 1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법 개정에 따라 이같이 요청했다며 새로운 구성원들은 내일부터 근무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특검 소속 검사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최상병 특검에서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낸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건 집단 항명 하극상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만 수사 기소를 동시에 맡는 건 모순이라며 당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혼란스럽다. 소속 검찰청으로 조속히 복귀시켜달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날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낸 입장문입니다. 이튿날 열린 민주당 3대 특검특위 회의는 검찰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이자 하극상이라며 공무원의 항명성 행위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파견검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의지를 확인하겠다며 단체로 김건희 특검 광화문 사무실까지 항의 방문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파견 검사들의 하극상에 기가 찬다면서 지금은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할 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다른 특검으로 번질까, 수사 동력이 떨어질까 노심초사 달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물론 그동안 특검이 굉장히 공이 많았습니다. 특검들의 그런 눈부신 활약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칭찬하고 계시고 검찰 피해자를 자처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하라고 일갈했습니다.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난다면 주저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정인 검찰청을 해체한다는데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당연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해 관철해놓고 특검에는 이를 다 주는 이율 배반적 상황에 양심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거 이게 최근의 민주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
유무죄는 운수에 달린 것이냐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지규현 판사 감사 결과 배임죄 폐지와 4심제 도입 논의까지 겹치면서 검찰 사법개혁은 전국의 뇌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모든 검사가 현재 맡겨지는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들이 정부조직법이 통과하니 불안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 잘 정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가위 황금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부각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으로 번질 문제가 아니라며 조기 차단에 나섰는데 해당 종교단체로 지목된 한국불교 태고종의 강한 반발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진종호 의원이 쏘아올린 민주당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 본질이라며 한 목소리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몸통은 김민석 총리인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 진짜 나쁜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진상 규명을 공언했고 경찰 고발과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까지 당 차원에서 일사천리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여야 대립으로만 치닫던 논쟁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돌출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허위사실로 500만 신도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종호 의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신도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뜻밖의 지원 사격 속에 민주당 역시 시스템상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의혹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상황이 들어오거나 하면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사만으로는 믿기가 어렵다. 여야 대립이 연휴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추가 본회의 개최도 무산됐습니다. 법안 수를 줄이고 시점을 미루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의원님들이 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서 11일도 어렵겠다. 국민의힘은 종교 개입 의혹을 모처럼의 호재로 보고 추석 밥상에 올려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제보자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또 태고종의 반발은 어떻게 달랠지가 남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대통령실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 국회 결정을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김 부속실장이 이 대통령의 국군의 날 행사에 동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로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돼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는 오후 4시에 종료됐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권 의원 측 변호인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습니다. 권 의원은 구속된 이후 첫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이미 다 진술했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후 2차례 특검에 출석했지만 조사에 협조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는 진행되고 있죠?
네, 오후 4시부터는 권 의원에 이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을 향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습니다. 한 총재 측은 앞선 특검의 소환 통보 당시 심장질환 관련 시술을 이유로 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건강상 문제를 들어 수감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만약 구속 적부 심사에서 재판부가 석방을 결정하면 즉시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돼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한 총재와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네, 또 시계 청탁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로봇계 수입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전 대표 공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드론돔 대표 서성빈 씨가 로봇계 납품 사업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건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공 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는 드론돔과 총판 계약을 맺은 곳으로 사실상 로봇계를 경호처에 납품한 곳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고스트 로보틱스 사무실과 공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공 씨가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서 씨와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줄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특검이 신청한 내란 재판 중계 허가 여부가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공지가 나왔는데요. 일부 중계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의 법원의 공지가 나왔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에 내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2차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재판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었는데 내란 재판과 관련해 특검이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군사기밀과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중계 신청을 고심했던 특검은 앞으로도 국민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이 재판에 12차례 연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재판에 출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지요? 네, 특검은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 의원 등이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힌 적 있지만 실제 의원들을 조사했다고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다만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알려지면 향후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언제 부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계엄 해제 표결 당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은 한 차례 불발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한 전 대표의 증인소환장은 이번에도 폐문 부재, 즉 집에 없거나 문이 닫혀 있다는 사유로 전달되지 못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사 앞두고 간단한 소개라도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특검은 대통령실 인사사무를 총괄한 이 전 비서관에게 호주 대사 임명 배경과 인사 검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어제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 등 고위 관계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추석 연휴가 지나면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늘부터 화재가 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현장 상황실장을 맡아서 화재로 중단된 647개 시스템별 복구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 집계를 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보 시스템 647개 가운데 복구된 시스템은 99개로 복구율은 15.3%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중국이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근거 없는 거짓 정보라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싼 음모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단순 화재가 아니라 부정선거 증거를 지우기 위한 기획된 범죄라거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개에 맞춰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관광객으로 위장한 범죄자가 쏟아져 들어오거나 공산당이 침투할 거라는 주장이 일부 극우 유튜버 사이에서 제기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대표적입니다. 중국인들 이제 무비자 입국하는데 이제 우리 국정자원 화재 났기 때문에 전산화가 망가졌다니까요. 그들 중에서 중국 공산당이 없다는 거 증거돼 보세요. 몇만 명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유튜버 주장처럼 입국 심사가 수기로 대체되는 일은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정보 시스템 등 선관위 서버는 아예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폐쇄망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허위 주장이 되풀이되자 경찰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일부 유튜버가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나 허위 정보 유포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했는데 적발 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현장 책임자와 국정자원 관계자 등 4명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화재 원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들이 이번 사고 원인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국정자원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배터리 이전 작업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감리업체 관계자 등입니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현장 관리 인력으로 안전감독 관리자는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감식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현장 작업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발화추정 배터리 6개는 대전 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진 뒤 추가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1개에서 아직 전류 흐름이 감지됐기 때문인데 정밀 감정은 물기 제거 작업 등이 진행된 뒤 국과수 본원으로 옮겨져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쟁점이 됐던 전원 차단 시점에 대해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작업자들이 비상 전원 장치 배터리 전원을 작업 전에 차단했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난 전산실이 있는 5층에 CCTV 25대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영상을 확보해 화재 당시 전후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을 직접 비추는 CCTV 영상이 없어 국정자원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현장 책임자 등 4명을 입건을 해서 수사 중이고요. 앞으로는 화재 원인 규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감정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화재 이전에 진행된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해서도 같은 업체가 투입된 건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찰서에서 보관하던 압수물인 오토바이가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 10대가 훔쳐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없어진 지 2주가 지나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는데 압수물 관리 부실과 관련해서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 지역의 경찰서 압수물 보관 창고입니다. 여기저기 파손된 125cc 오토바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최근 도난당했다가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사람은 다름 아닌 10대 A군 등 2명. 이들은 지난달 3일 새벽 이곳 경찰서 압수물 창고 앞에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창원 지역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의 오토바이를 압수당했는데 이번엔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훔친 겁니다. 압수물이 없어졌는데도 경찰은 2주 뒤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뒤늦게 오토바이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탐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창원 지역 교통사고 현장에서 해당 오토바이를 회수했습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는 A군이었는데 오토바이가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6km가량을 도주하다 넘어진 겁니다. A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지침상 압수물은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별도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창고에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창고 앞에 오토바이를 보관했고 잠금 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경찰 압수물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사소한 압수물 관련해서 특히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관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내부 감찰에 나섰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빈 식당에 들어가 수십만 원을 훔친 20대 고려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일감이 끊겨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사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빈 식당의 계산대 근처를 어슬렁거립니다. 곧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더니 부루 이웃 돕기 성금함도 집어듭니다. 잠시 후 놀란 듯 성금함을 품에 안고 달아납니다. 지난달 10일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음식점에 창문 방충망을 뜯고 몰래 들어간 20대 A씨 모습입니다. 현금 49만 원을 훔친 A씨는 출근하는 식당 주인을 보자 도주했는데 뒤를 쫓던 식당 주인은 마침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골목을 수색한 끝에 순찰차를 보고 도망가는 A씨를 발견해 10분 만에 체포했습니다. 500m 정도 뛰어서 이제 계속 그 범인도 계속 뛰었고요. 무전으로 제 위치랑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찰차도 이제 그쪽으로 와가지고서는 같이 이렇게 체포하게 됐습니다. A씨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 고려인으로 지난해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내년 1월까지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최근 일감이 떨어지면서 목욕탕 등에서 생활하다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사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액이 경미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가상자산 환치기로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에서 1조 원 가까운 불법 환전을 대행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가상자산 규제를 풀면서 비슷한 범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은행 입출금 기록이 서류 수천 장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하루 수백 번씩 송금했고 액수도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베트남 거점 환치기 조직이 3년 동안 9,2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불법 환전한 흔적입니다. 이들 조직은 가격 변동이 적은 가상자산,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을 환치기에 이용했습니다. 원화나 베트남 화폐를 코인으로 바꾼 다음 현지 거래소에 송금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외환거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베트남 SNS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써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국내 수출업체에 환전 없이 원화로 수출 대금을 주겠다며 환치기로 바꾼 돈을 송금했고 차명 계좌로 거래된 일부 금액은 전화금융 사기나 도박 등 범죄 연관 자금으로 의심됩니다. 현재 확인된 거는 700개 이상
지금 기업들이 이 환치기 계좌를 통해서 돈을 영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수출 기업 이외에 이제 베트남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에 대한 유학 자금 이런 것도 세관은 베트남 출신 귀화 한국인 3명을 송치했고 현지에 있는 주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세관은 올해 들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속속 완화하면서 국내외에서 비슷한 범행이 늘어날 거로 보고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세청이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을 벌여서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과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를 집중 검증했는데 국세청장은 추가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편법 증여와 다운계약, 차명거래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천여 건을 전수 검증했는데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검증이 집중됐습니다. 그중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 등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의 자금 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 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또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자금 출처 등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틈을 타 일부 자산가들은 불법과 편법으로 불을 대물림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분에 대한 추가 세무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편법 행위는 철저히 찾아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가 거래 취소와 허위 매물 등 시세 조작 행위로 시장을 교란시키며 막대한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등 투기 세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박원석 전 의원,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빨리 원래대로 복귀하고 싶다 이런 요청서를 제출한 데에서 민주당이 집단 항명이자 하극상이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그런 비판 이전에 어쨌든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저게 현실화된다면. 때문에 어제 민중기 특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하나 어쨌든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함께 하자 이렇게 좀 내부를 추스리는 발언을 했고요. 지금 김건희 특검의 지금 수사의 성격상 이게 기소된 이후에도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공소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이 피고인의 대리인들과 논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게 워낙 이제 수사 범위도 방대하고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공소 사실을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수사를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공소 유지만을 위한 어떤 팀이 구성돼서 온다 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공소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중기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검사들 개개인들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은 뭐 검찰 수뇌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상의를 하든 만약 저대로 검사들이 수사까지는 하겠지만
수사 이후에 돌아가겠다. 근데 이제 파견이라는 건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이게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현실화되면은 특검 기소 이후의 상황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어쨌든 특검 수사가 진행 중에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심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게 없다고 볼 수 없고, 물론 이제 개개인들이 느끼는 혼선도 있을 수 있어요. 저런 식의 이제 집단적인 의사 표현이 바람직하지는 않고 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집단 항명이다, 징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누르는 듯한 모습은 이거 별로 그 좋은 결과를 못 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이 해체되는 상황이고, 수사하는 사람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말라는 게 지금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게 특검만 어쨌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거고, 민중기 특검한테 우리가 수사까지 했는데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게 맞느냐, 그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속내는 기소하고 공소유지할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맞는지를 하는 게 맞는지를 재확인받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비난하고 누른다 그래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칫 반발 심리만 더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검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맞는 말 했다는 분위기인데, 이게 다른 특검까지 확대가 될까요? 글쎄 뭐 다른 특검까지 확대될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는 이율 배반적 상황에 따른 양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겁박하는 검사 조직의 이기주의라고 평가하잖아요. 오히려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상당히 그 편중된 평가를, 그리고 시각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그 검사들 사이에 나온 그 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검사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마치 또 악의 축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이 특검과 관련해서 또 수사를 하라고 하는 그 이율 배반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수사하지 말라, 기소만 하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특검에서는 수사를 하라고 지금 검사들을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공수처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수사까지 하라고 해놓고, 검찰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못하게, 그리고 중수청도 지금 행안부로 보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그 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극상이 기가 찬다, 징계를 한다.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징계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이건 징계감이야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도 오히려 검사들을 조직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명분이나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년간의 법 시행이 유예됐기 때문에 특검이 아닌 현재의 검찰도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다 합니다. 때문에 마치 그게 확정돼서 지금 특검에서 수사했던 검사들이 기소 공소유지까지 하는 게 모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소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때문에 지금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느끼는 어떤 혼란이나 혹은 의욕 저하, 이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집단적으로 마치 뭐 검찰 개혁에 혹은 수사 기소 분리에 반항하는 듯한 혹은 저항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는 저는 검사들도 매우 유의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정치권에서 이거 지나치게 억누를 필요 없어요. 어쨌든 특검 수사가 잘 돼서 기소 공소유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자칫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중요한 그 사건을 기소했다가 뭐 무죄가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어쨌든 민중기 특검을 중심으로 특검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금 지켜봐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수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마무리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지금 파견 나간 검사들로서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자기 신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 못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법을 만들고 검찰청을 폐지할 때 이런 것까지 제대로 고려해갖고 치밀하게,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파견된 검사들이 1년 뒤에 돌아갈 자리가 남아있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검사 내부에서는 몇몇 사퇴도 나왔었고, 지금 내부망에 반발하는 글들과 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큰 동요가 이제 검찰 내부에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다, 또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그 검찰 내부망이라는 게 늘 좀 침소봉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몇몇 그런 글들이나 그에 대한 댓글이 있는 거지. 이를테면 지금 뭐 검사장 회의가 열린 것도 아니고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도 아니고, 과거에 어쨌든 검찰 개혁에 검찰 내부에서 저항하거나 반발할 때 있었던 그런 식의 혹은 그런 성격의 모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 지금 검찰 내부가 무슨 조직적으로 저항하거나 반발하거나 크게 동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다가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TF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TF에 검찰에서 10명의 검사를 파견하도록 돼 있어요. 그 파견 검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뭐 집단적인 항명, 조직적인 반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는 거여서, 이거를 정치권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정치권 스스로 부풀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범정부 TF는 정부가 주관하도록 돼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민간위원들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은 개정됐고 수사 기소 분리는 확정이 됐고, 또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는 이제 앞으로 1년 뒤면 맞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기간을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에 그걸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논의를 차분히 진행하는 게 지금으로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얘기인데요. 어제부터 논란이었죠.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종교단체 입당 동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 본질이 김민석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용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녹취록은 나왔는데요. 김민석 총리의 그 사전 그 선거 운동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리라 보이는데요. 지금 특정 종교 단체와 그 종교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당원으로 해가지고 결국 김민석 총리의 지방선거를 나갈 경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녹취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에 지금 연루된 시의원은 갑자기 탈당을 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데 녹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실을 지금 밝혀서 녹취가 어디가 조작됐다라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녹취가 조작됐다, 진실을 밝히겠다, 김민석 총리와는 관련 없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대표가 뭐라 그러냐면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징계할 것이 있으면 징계하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그 통일교 교인들 그 당원으로 해가지고서 경선에 상당 부분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고 지금도 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도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다면은 국민의힘이 뭐 고발을 하든지 해갖고 유사한 그런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뭐 관련됐다라는 종교의 대표자도 그렇고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차이점도 분명히 있는 게, 국민의힘의 이제 통일교 그 입당을 통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근데 저 지금 녹취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은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게 최근인 것 같습니다. 한 8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의 단계 혹은 그런 식의 얘기를 서로 모의한 단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긴급히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 확인을 하라 이렇게 당대표가 지시한 게 아닌가 싶고 때문에 그게 확정된 사실인지도 일단 첫 번째 불분명하고 김민석 총리가 알았는지도 불분명하고 김민석 총리가 지시했다는 건 더더욱 불분명한데 이 몸통이 김민석 총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한 정치 공세고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그 진상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그렇게 당대표조차도 지시했기 때문에 이걸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뭐 일부 김민석 총리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뭐 실현돼서 그런 비정상적인 정당법을 위반한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의혹 제기가 됐고 제보가 있고 녹취도 있지만 큰 문제로 그렇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당원을 이렇게 모집하려고 하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6개월이 돼야 권리당원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비를 내야.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떨어지는 측면, 딱딱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그 미수냐 기수냐의 차이만 있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민주당 내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소명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민주당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 녹취 안에 정확한 액수가 또 나오고 네. 당비를 개인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김민석으로 가시죠라는 녹취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권리당원의 당비가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6개월 아치면 그게 1,800만 원이고 그걸 이제 뭐 본인이 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쨌든 입당 관련된 모의를 한 거죠. 당연히 저거 그 윤리적으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그 지금 문제가 됐던 시의원하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시의원이 그동안에 김민석 총리하고 어떤 정치적 관계에 있었는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때문에 이제 김민석 총리로 가자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게 이제 서울시장 경선뿐만이 아니라 전당대회까지 열어놓고 그런 얘기를 한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억측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사실관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고 지시한 건 더더욱 이제 아닌데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러나라라는 식의 정치 공세가 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고 때문에 뭐 터무니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죠. 뭐 연일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인물이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해서 박원석 전 의원께서 90년대 후반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개해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소개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지역에 있던 어떤 단체에 그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 단체에 제가 소개를 한 거였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문에 뭐 작은 인연이 있고요. 그때 김현지 비서관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제 시민운동을 통해서 진로를 찾고 있던 시점이었고 그게 이제 사람을 찾는 곳과 진로를 찾는 그런 시민운동 지망생이었죠. 그걸 이제 연결을 해줬고 그 뒤로 이제 뭐 간간히 회의 자리에서 만나거나 연락을 했거나 이제 그런 정도의 인연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김현지 비서관을 둘러싼 뭐랄까요, 좀 과도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베일에 쌓인 어떤 마코 실세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김현지 비서관이 출신 고향이 어디고 또 대학을 어디를 나왔고 주변의 관계가 어떤지는 언론이 집중해서 취재하면 사실 반나절이면 취재가 될 겁니다. 근데 마치 김현지 비서관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 이미지가 좀 과도하게 덧씌워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권의 전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비서관이나 뭐 부속실장의 프로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졌나요? 그게 그리고 언론의 그렇게 관심사인가 싶습니다. 성남에서 오랫동안 그 이재명 대통령을 그 과거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보좌를 했고 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함께 왔던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측근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하는 참모임에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직책을 갖고 있는 참모가 비서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뭐랄까 좀 과도하게 좀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그런 이제 측근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는데 저는 여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있었을 때 총무비서관은 기관 증인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겠다 했으면 끝나는 거였고 그 뒤에 인사가 나서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온다 한다면 논란이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국정감사 증인을 회피하려고 인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리가 비약되지는 않을 텐데 그게 대통령실의 뜻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일종의 이제 뭐 자가 발전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김현지 비서관 증인 채택 문제로 과도하게 이걸 쟁점화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든 게 아닌가 싶고 대통령 부속실장은 국감에 나온 전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가장 밀착해서 일정이나 뭐 대통령의 동선이나 이런 걸 기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만약 이번에 이걸로 과도하게 쟁점화가 돼서 나와야 된다고 하면 전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거를 뭐 굳이 피하려고 해서 뭐 만사현통 이미지를 굳이 전 굳힐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관심은 급부상했는데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어제 해프닝도 있었던 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제보를 받았다. 김현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 환경조경학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 산림청장이 은사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산림청에서 부인을 했고요. 지금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94학번의 종로구 소재 대학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명대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학번은 93학번이고요. 98년 2월에 졸업을 했고 3월쯤에 제가 성남 쪽에 소개를 시켜준 게 맞고요. 저는 김장겸 의원이 언론사 대표 출신의 저널리스트 출신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제보를 받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무책임한 폭로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냥 어느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가 아니고 무슨 산림청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무슨 특혜를 줬다는 식의 이런 폭로를 할 정도라면 사실 확인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묻지 마시게 폭로를 하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그걸 받아쓰게 하는 언론들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체크해 보면 사실관계 확인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지금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마치 막후에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쌓인 측근 실세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그런 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네. 98년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지금 27년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소개해 주신 분한테 되게 감사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글쎄요. 최근에... 너무 오래된 일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뭐 언제 연락을 하셨는지? 최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경기도지사 하던 시절에 어떤 일정과 관련돼서 뭐 상의하느라고 한번 연락을 했던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된 그 인연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제가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저러하게 이제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김현지 비서관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정치권이나 혹은 언론에서의 이제 이러저러한 의혹 제기나 이러저러한 논란은 당사자로서는 좀 부당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현지 실장이 나오냐 마느냐 조정식 의원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나올 필요 없다고 하고. 근데 또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할 거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뭐가 맞을까요? 이러니까 더 논란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정무수석이고 한 사람은 그 친명 7인회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그 증폭된 원인 중에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태도 내지는 대응이 상당히 그 큰 변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 의원님이 그러니까는 한 30년 전에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강산이 거의 3번은 바뀌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대통령의 참모일수록 또 실제로 아는 게 없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나 어느 학교 나오고 무슨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올리면은 될 일인데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더 의심이 증폭되는 것 같아요.
김현지 그 비서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새로 대변인된 김남준 대변인인가요? 김남준 대변인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아는 게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벌써 추석 밥상에 김현지라는 이름 석자가 가장 크게 떠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국감 때 나올 거라고 아예 그냥 공지를 해버리든지 하면은 이런 그 논란이 안 있을 텐데, 굉장히 그 민주당에서도 비중이 있는 인사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친명 조정식 의원은 국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실 정무수석 얘기가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신중한 분인데 100% 출석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전 그 말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운영위 증인 채택 문제가 또다시 그렇게 과도한 정쟁처럼 논의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쯤 됐으면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털기 위해서 그냥 증인 채택 합의하면 됩니다. 사실은 총무비서관은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도 당연한 어쨌든 기관 증인으로서 출석 대상이었고, 부속실장이 출석한 경우는 제가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논란이 됐다면 출석해서 국회에서 묻는 그 질문에 답변하면 되고, 또 그 질문들이 과도한 정치 공세를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여당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방어도 될 거고, 또 그런 과한 정치 공세는 자칫하면 국민의힘의 역풍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는 입장을 지금 며칠째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출석시키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괜히 불필요하게 꼼수를 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전의에 불타고 있다. 얼마든지 나올 의사가 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에서 합의하면 얼마든지 나오겠다. 근데 국회에서 합의를 누가 안 해주느냐? 국민의힘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합의를 하면 나오려고 그랬는데 합의가 안 돼서 안 나온다고 말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국민들이 이 이상으로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국감의 그 총무비서관을 안 나오게 하는 거에 더해서 느닷없이 지금 인사를 다시 개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국감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 하니까 더 이게 논란이 커지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할 거면 국감 끝나고 하고 총무비서관 때 나와서 여당이 좀 많습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이게 이렇게 논란이 커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글쎄요, 저는 국감에 비목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건 좀 과도한 억측인 것 같고요. 김현지 그 실장이 부속실장을 맡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속실장을 늘 그 정도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맡아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남준 전 제1부속실장, 지금 이제 대변인이 됐죠. 그분이 성남시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공보 업무의 전문가였던 것도 맞고, 이제 공보 업무에 보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을 발령을 내면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순환적인 그런 인사를 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여당에서 그걸 과도하게 방어를 하면서 오히려 마치 이번 인사가 국감 회피용 인사로 보이도록 만든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정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고, 지난주에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그 뒤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거다. 물론 그래도 비난은 나오고 여러 가지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지금처럼 부자연스럽지는 않겠죠. 그런 면에서 여당의 판단이나 그런 대응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김현지 실장이 상당히 전의에 불타더라 이렇게 전언을 했습니다. 자기는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당당히 나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상당히 수줍어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베일에 쌓인 인물이 아닙니다. 성남 지역에서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 의회에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현지 실장을 다 잘 아는 인물이에요. 경험을 해봤던 인물이고. 박지원 의원님의 저 말씀이 뭐 얼마나 고지고대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 결정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런저런 저간의 상황을 살펴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과도한 정쟁이나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위에서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 짧게 짚어보죠.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여론조사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결과가 나왔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위를 기록했어요. 오차 범위 내로 김민석 총리가 2등이었고요. 이건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러한 그 여론조사가 아닐까. 아마 장동혁 대표로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조금 노선을 실용주의적이고 중도 지향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지금 그 몇 차례의 장애 집회라든지 또는 그 절규하는 듯한 그런 일련의 어떤 그 연설이 지지자들을 좀 소구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 그 대법원장 뭐 그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일련의 그런 그 행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박원석 전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 속에서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선방했습니다. 아직 관세가 매겨지지 않은 반도체 수출이 효자 노릇을 한 덕분인데요. 다만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나홀로 부진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새 기록을 썼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2.7% 늘어난 660억 달러로 3년 6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속에서도 수출 실적을 떠받친 건 관세가 아직 매겨지지 않은 반도체였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부가 가치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지난달 수출액은 16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도 힘을 냈습니다. 미국 외에 유럽 등으로 수출 다변화에 나서면서 수출액은 9월 기준 사상 최대인 6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늦은 추석으로 지난달 조업 일수가 지난해 9월보다 나흘 더 많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대미 수출은 관세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0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했습니다. 9대 수출국 가운데 유일하게 부진했습니다. 특히 관세가 매겨진 품목에 타격이 컸습니다. 미국의 수출 품목별로 본다면 관세의 영향이 여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강이 16% 마이너스가 됐고 자동차가 14%,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4% 정도, 2차 전지는 1%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잘 버텼지만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도 관세를 겨눈 만큼 앞으로의 수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업연합 포럼이 주최한 포럼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경제 지표나 외환 구조, 경제 규모 등에서 비슷하지 않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동차의 관세 25%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이미 싱클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올해 말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클리어 대표는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대체 수단에 의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7년 만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다시 들어가며 공무원 대량 해고와 각종 공공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막판 협상이 끝내 무산되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가 현실화됐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현지 시간 1일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1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미 상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번 셧다운은 공공의료보험,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연장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And so Democrats have a choice to make. They can shut down the government and subject the American people to all the problems that come with the shutdown. We stand at the precipice of a government shutdown because Republicans are not serious about keeping the government open. 셧다운으로 각종 예산이 끊기면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고 서비스 중단도 불가피합니다. 연방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we may do a lot, and that's only because of the Democrats. And as you know, they wanted to be able to take care of people that have come into our country illegally.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35일 동안 이어지면서 경제적 피해가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2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홍명보 3백 실험의 중심인 뮌헨 수비수 김민재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강팀 브라질을 상대할 홍명보호는 3백의 세밀함을 채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뮌헨이 넉 점이나 앞선 전반 종료 직전 부상을 털고 열흘 만에 돌아온 수비수 김민재가 상대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자 결국 파포스의 만회골로 이어집니다. 원더골이긴 했지만 김민재의 치명적인 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김민재가 풀타임을 소화한 뮌헨은 파포스의 5대1 대승을 거둬 유럽 챔피언스리그 2연승을 달렸습니다. 골잡이 케인이 2골을 몰아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패스 성공률 89%를 기록하고 골경합에서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한 김민재는 여러 축구 통계 매체에서 6점 이하의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김민재는 홍명보 감독이 구상하는 3백 전술의 핵심입니다. 김민재를 축으로 수비수를 양쪽에 두고 좌우 윙백을 결합하는 방식이라 강팀을 상대할 땐 하이브백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표팀은 동아시안컵에서 3백을 선보였고 9월 A매치 2연전에서도 이를 가동했습니다. 여전히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게 홍 감독의 판단입니다. 3백 형태가 얼마만큼 우리 선수들의 어떤 적응력을 키울 수 있고 상대에 대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느냐를 실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홍 감독은 10월 A매치 소집 명단에서 수비수를 미드필더보다 더 많은 11명이나 뽑았습니다. 첫 상대는 3백을 제대로 실험할 강팀 브라질인 만큼 얼마나 세밀함을 채우느냐가 과제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내일도 늦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게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25도, 대구 26도, 광주 25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밤까지 수도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 내일도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개천절인 모레는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영동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특검의 중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란 특검이 신청한 중개를 공판기일 개시부터 증인 신문 시작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중개는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뒤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등의 비식별 조치를 하고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의혹에 연루된 한 총재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처음으로 검찰청 폐지에 집단 반발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검찰 내부망에 지지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며 특검과 법무부의 신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들이 공소 유지까지 해야 한다고 언급한 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빌려 특검 사건이 아니면 성공적인 공소 유지가 필요 없는 거냐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공검사 글에는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파견 검사들의 첫 집단 반발이 단체 행동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수사 기소 분리는 정권 교체와 함께 예견됐던 일인데다 여론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시하는 분위기도 익힙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던 걸로 파악됐는데 박지영 특검보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단체 행동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보안 수사권도 포기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보안 수사와 전권 송치는 제도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도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개선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법과 예규 개정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됩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항소 상고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규정을 바꾸려 한다며 화답했습니다. 항소와 상고를 함께 일컫는 상소제도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이나 무죄가 선고되면 상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문제로 꼽은 건 관행적,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소입니다. 꼼꼼히 검토되지 않은 상소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진 않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예규 개정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안은 형사소송법상 상소권자의 축소입니다. 현행법상 상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그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인데 검사를 담당 검찰청 검사장 등으로 줄여 보다 꼼꼼히 검토할 수 있게 하자는 안입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의 경우 상소가 가능한 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정해 기계적인 상소를 막자는 안도 거론됩니다. 대검 예규를 바꿔 공소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무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대검 의견도 수렴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검도 일단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란 입장인데 검찰 내부에선 아예 상소제도를 폐지하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어서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신규혜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 헌재에서 해당 법률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자신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면직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지 엿새째, 복구된 시스템이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모두 타버린 시스템 96개는 대구센터에 이전해서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그중 일부는 아예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 화재로 멈춰섰던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가운데 100여 개가 복구됐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주민등록 등 1등급 시스템 21개를 포함한 규모입니다. 장애 발생 엿새째에도 복구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속도를 내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이 시작된 7-1 전산실에서 모두 타버린 시스템 96개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전 작업도 본격화했습니다.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 업체가 선정되어 장비 입고를 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무원들이 업무용 자료를 저장해온 G드라이브는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용량, 저성능 저장소로 외부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공무원 12만 5천여 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과거 사무실 무단 침입 사건을 겪으면서 관련 정보를 G드라이브에만 보관해와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먼저 G드라이브는 지금 백업이 없어서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 부처는 PC와 G드라이브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정보를 PC에 보관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 같은 개인 자료 외에 공식적인 결제와 보고까지 이루어진 공문서는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에도 저장돼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한 달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체 수단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500여 개 가운데 대안이 마련된 건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를 접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늦은 시간인데 행사 자체가 늦게 끝나서 방법이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글로벌 AI 선도 기업인 오픈 AI의 샘 알트만 대표를 만나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방안과 지역 AX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 접견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오픈 AI는 대한민국 AI 대전환과 AI 인프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AI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오픈 AI는 삼성, SK와 각각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LOI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오픈 AI의 MOU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 AI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국의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서남권, 전남입니다. 그리고 동남권, 포항입니다. 지역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결된 이번 MOU는 오픈 AI와 같은 글로벌 AI 선도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AI 선도 기업과의 협력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AX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지난 6월 SK그룹과 아마존 웹서비스의 울산 AI 데이터 센터 구축, 7월 전남 지역의 차세대 전력망 구축 계획 발표, 지난주 대통령 방미 과정에서 이루어진 AI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위한 과기정통부 블랙락과의 MOU 체결에 이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3강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와 글로벌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협력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오픈 AI와의 협력으로 전남, 포항 지역에 AI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산업 공공 부분의 AI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AI 인프라 조성과 지역 기반 AI 혁신이 전국에 걸쳐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오픈 AI와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픈 AI는 오픈 AI와의 MOU 체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열고 AI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AI 기본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AI 비전과 기본법 준비 사항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산업 공공 전 분야의 AI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라고 하는 3대 정책 축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AI 액션 플랜을 마련 중입니다. 국회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와 정책적 협력과 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산업 발전, 기술 발전을 발목 잡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기존의 국회와는 다른 좀 발빠른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결과다. 이번 포럼에는 해외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해 다른 나라의 AI 관련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또 AI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도 참석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AI 활용 사례와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총괄 조정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고 AI 시대를 전도하는 법제 모델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I는 우리의 그 발전,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AI가 각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고 또 성장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증진시키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AI 발전을 위한 그 법제 마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실무회의 워킹그룹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첫 회의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단기 상용 B1 비자의 운용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근본적인 해법에는 미국이 난색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 만에 한미 외교당국의 비자 관련 실무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첫 회의에선 구금 사태의 발단이 된 단기 상용 B1 비자와 전자여행어가 이스타 비자 운용 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미국 측은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B1 비자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와 점검,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스타 비자로도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런 내용을 조만간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이달 내로 주한미국 대사관에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전담할 소통 창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인 구금 사태를 주도한 이민세관 단속국 등 미국 이민당국과 한국 공관 간의 소통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측은 안정적 투자 활동을 위해선 전문직 취업용 H-1B 비자의 할당이나 한국인 전용 비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는 거, 쿼타를 신설하는 거, 그다음에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미국 측은 이런 요구에 입법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한 발 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하는 등 인력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2020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미 상원에 제출된 로비 공개법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로비를 신고한 국내 주요 기업의 범위는 5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삼성은 지난해 간접 지출이 256만 달러, 직접 지출이 606만 달러 등 모두 862만 달러를 투입하며 가장 많은 로비 금액을 썼습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지 않아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대로 핵 문제 언급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느냐는 YTN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번 반응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 정부의 원칙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에 화답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21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정책을 폐기할 경우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자신도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당시 백악관은 서면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며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복무 중인 지휘관들을 소집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핵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Russia's actually second in submarines. China's third, but they're coming up. They're coming up. They're way lower in nuclear too, but in 5 years they'll be equal.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K-팝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SM과 YG, JYP, 하이브 등 대형 기획사 대표가 모두 민간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진입 첫 주부터 정상에 오른 스트레이키즈의 음반입니다. 군복무로 공백기를 가진 BTS의 빈자리를 메우며 K-팝의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중음악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한 K-팝을 이끄는 4대 대형 기획사 대표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에서 더욱 확산하도록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을 추진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민간위원들입니다. 공동위원장은 박진영 JYP 대표가 맡아 출범 전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공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와 게임, 웹툰과 애니메이션, 음식, 뷰티 등 7개 부분에서 민간위원들이 참여합니다. 넥슨과 NC소프트, CJ E&M, 아모레퍼시픽 등 해당 업계를 주도하는 회사 대표들이 모두 합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재부 등 10개 부처 차관 등은 정부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아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9개 문화예술 분야에 90명이 참여해 정책 제안과 자문 등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문체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K컬처 300조 원 시대의 양날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달 29일 기준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연간 농수산식품 수출이 9월 중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보다 18일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미국이 17억 2,4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유럽은 7억 7,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몰래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지나치게 필수 품목을 강제한 메가 MGC 커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외식업종 분야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메가 MGC 커피 가맹본부인 N하우스가 지난 2016년 8월 카카오톡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면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점주들에게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N하우스는 문제가 된 사안들은 이전 경영진 체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사안은 이전 경영진 체제 때인 5년 전 시정을 마쳤고 이외 사안 역시 2021년 7월 현 경영진이 들어선 뒤에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 대책과 규제 방향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으로 공공주도의 공급을 내세운 97 대책. 하지만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 김윤덕 입장을 얘기하면요. 저는 보유세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임을 강조했지만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 기조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셈입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수요 억제 카드로 세제 개편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토부나 행안부의 대통령령을 수정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세제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부처 간의 협의를 하고 그로 인해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자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주무부처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주도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며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토호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는데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호구역 이상 더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급 대책과 규제 방향 측면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공식 석상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협력 의지를 다졌지만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면서 출근길 시민 불편은 없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수원역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들이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파업 실행 직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두 차례 노조 측이 회의장을 벗어나는 등 한때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며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근무 형태 전환과 임금 인상입니다. 오는 2027년 1월부터 민영제 노선에도 중공영제 임금과 근무 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임금은 중공영제 8.5%, 민영제 월 40만 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노사 대표님들이 좀 양보하셨고 또 경기도에서 많은 그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 그 조정이 잘 성립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합의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협상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타결 완전히 되기 전에라도 이 첫차 운행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합의 내용이 빛나도록 우리 근무 여건 개선하고 또 경영 여건 개선하고 또 약속한 내용 다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사 합의로 노조는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협상이 지연되면서 새벽 4시쯤 첫 차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이후 모든 노선도 정상 운행했습니다. 다만 광역버스 업체 4곳은 자체 임금 정책으로 인해 임금 인상률을 맞출 수 없어서 노사가 합의하지 못했고 노동위가 조정을 중지했습니다. 경기 버스노조에는 50개 업체 소속 조합원 19,000여 명이 속해 있으며 경기 지역 전체 버스 기사의 90% 수준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필리핀 중부 세부섬에 규모 6.9 강진이 강타해서 지금까지 69명이 숨졌습니다. 세부섬을 비롯한 필리핀 중부 지방은 최근 태풍 부알로이 피해에서 아직 회복 중이었는데 강진까지 덮쳤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지진의 전조를 느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잠시 뒤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교회 외벽은 무너졌고 내부 바닥에는 재단 물품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미인대회가 열리던 곳에서는 참가자들이 황급히 무대 위에서 몸을 피합니다. 현지 시간 30일 밤 필리핀 세부섬 북부 해안도시 보고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9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6.9의 강진이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고시 인근 메데인 마을에서는 집에서 잠을 자던 주민 등 최소 12명이 무너진 집에 깔려 숨졌습니다. 인근 산 레미지오 마을에서는 농구 경기장 벽이 무너지면서 해안경비대원 3명과 소방관 1명, 어린이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희생자 대부분이 야간에 집이 무너지면서 압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도 주민 수백 명은 주택 붕괴 위험 때문에 소방서 근처 풀밭 등지에 모여 밤을 보냈습니다. 지진 직후 기상당국은 최대 1m 높이의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습니다. 세부섬을 비롯한 필리핀 중부지방은 최근 태풍 부알로이 피해에서 아직 회복 중이었는데 강진까지 덮쳤습니다. 지난달 26일 필리핀 중부지방에서 부알로이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고 나무가 쓰러져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어느덧 10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네, 가을은 점점 깊어가고 있지만 아직 낮에는 더위가 조금 남아있는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25도, 대전 26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네,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겠지만 오후 한때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밤부터는 제주도와 전남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때는 전북과 경남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개천절인 모레는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영동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귀성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추석 당일 오전까지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이후로도 중부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고향으로 오가는 길 배편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초반에는 전 해상에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배나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추석 당일부터 연휴 후반까지는 주로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고 대조기에 접어들면서 바닷물의 높이도 높아지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